안녕하세요. 들러리로 이용당하다가 탈출한 3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본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들한테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짓된 연출을 하는 사람들이요. 남을 본인을 꾸미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알량한 연기와 연출은 언제든 벗겨지기 마련이고 또 남들을 이용해서 쌓아 올린 이미지가 무너지면 그 아래 깔려서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인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런 사람의 들러리로 이용을 당해 고통받다가 가족들과 함께 저를 괴롭게 하던 사람을 참교육해 줬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성취욕이 강한 편이었어요. 타고나길 그런 성격은 아니고 살면서 자연히 습득된 특징이었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가스 누출 사고로 돌아가시고 평생 굳은 일 한 번 해본 적 없는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모된 도리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어머니가 아는 분의 소개로 식당 일을 하시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다 되는 시간에 집에 돌아오시는 걸 보면서 함께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애써 저나 오빠에게 힘든 내색 안 하셨지만 저는 보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점점 표정이 사라지는 것을요. 현실에 치이고 지칠수록 예전에 그 풍부했던 표정을 잃는 어머니가 간혹 환하게 웃으실 때가 있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반장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밤늦게 퇴근한 어머니에게 제가 반장 됐다고 말하니까 얼굴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엄마가 우리 하영이 덕분에 힘이 난다. 우리 딸이 최고야. 그 말과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저는 뭔가 홀린 사람처럼 어머니가 기뻐할 만한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성적도 원래는 학교에서 중간 정도였는데 안 하던 밤샘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서 중상위까지 올리고 종종 학교에서 공모전 같은 게 있으면 나가보곤 했답니다. 제가 장려상, 동상, 은상을 받아서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는 점점 일터 미소를 찾으실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어린 제가 보기엔 어머니께서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목적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었지만 제게는 원래는 강하지 않던 성취욕도 생기고 또 대학도 서울에서 꽤 이름난 곳으로 가게 됐고 취업도 원하던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우리 하영이 보고 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중에 제가 막 성인이 됐을 때 제일 처음으로 어머니께 술을 배울 때 둘이서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살짝 알딸딸하게 취하셔서 제게 그러셨어요. 엄마가 제일 힘들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딸 보면서 버텼어. 우리 딸도 뭐든 열심히 하면서 사는데 엄마도 힘내야지 하면서 고마워 하영아. 엄마한테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서 서로 말은 안 했었지만 저희 모녀는 서로에게서 살아갈 원동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온 시간 동안 성취감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게 됐기에 굳이 어머니께 기쁨을 드린다는 목적이 아니어도 저는 매 순간 도전하고 성취욕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식품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그 불같은 성취욕 덕분에 신입 때부터 일 잘하기로 유명했고 승진도 빠르게 했어요. 또 그런 성격은 연애할 때도 톡톡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나던 날을 회상하면 꼭 이런 소리를 했어요.
무슨 정거장을 다 지나치는 버스 탄 기분이었어.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만나자마자 바로 혼자 먹고 싶은 거 정해서 날 식당으로 끌고 가서 먹고, 먹자마자 어디 카페 안다고 바로 데리고 가서 커피 먹이고, 그 자리에서 내 한 달 스케줄까지 알아내서 다음 만나는 날까지 정해버렸잖아. 아유, 사람 혼을 쏙 빼놓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집에 가서 뭔가 홀린 것 같더라니까. 남편은 제 그런 목표 지향적이고 저돌적인 매력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반대의 매력에 끌린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좀 여유 있고 무슨 일이든 느긋한 성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한 성격으로 대기업에 들어갔을까 싶게 말이죠. 자동차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편은 제게 본인도 꽤 워커홀릭인데 저는 한술 더 떠 브레이크 없는 일개미라고 인정을 했어요. 남편과 제가 연인이 된 건 서로 다른 매력에 끌린 것뿐만 아니라 공통점 때문도 있었네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저처럼 남편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남편이 갓 성인이 된 후기는 했지만 남편도 저만큼 부모님의 빈자리와 또 혼자가 된 부모님의 쓸쓸한 뒷모습을 본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집안 사정은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연애 초 남편이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게 생각이 나서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정우 씨, 예전에 한번 얘기하다가 정우 씨는 독립했고 본가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여동생 이렇게 셋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분은 새어머니. 아버지랑 3년 정도 전에 재혼하셨어. 내가 그래서 독립한 것도 있어. 다 커서 새어머니 된 분이랑 같은 집에 살기 좀 불편하더라고. 좋은 분이긴 한데 오히려 너무 부침성 좋고 좋은 분이라서 더 불편했어. 뭔가 내가 그 과도한 친절함에 반응을 하고 또 기대에 미치는 행동을 해야 하니까. 나한테는 어머니 역할까지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랑 잘 살면 되는데 말이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 되고 사회인까지 돼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쉽게 엄마 아빠 하면서 가까워지기 힘들죠. 남편은 어머니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가족 얘기를 들은 김에 저도 망나니 같은 오빠 흉 좀 보면서 저희는 깊은 속 이야기를 터놓았고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만약 결혼을 한다면 팀장을 달고 나서 1년 뒤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리를 달고 1년 후인 제가 36살일 때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도 잡음 없이 계획대로 착착 준비를 했고요. 남편은 제가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걸 알아서 뭐든 제 성에 차게 맞춰줬죠. 근데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목표를 이루는 제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막 서로 양가에 인사를 드렸을 때쯤 뜨고 만 겁니다. 빨간색으로 두 줄이 말이에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아이 계획이 있었고 아무런 걱정 없이 임신이 된 게 다행이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는 아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제가 가장 두려워한 건 원했던 디자인의 드레스를 못 입을 수도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 코로 수박이 나올 만큼 아프다는 말도 아니었고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하는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바로 결혼 후에 바로 회사로 복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원래 계획했던 결혼식이 반년 정도 남았을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출산 휴가를 쓰고 그 후에 육아휴직으로 회사에 생각지 못한 공백기가 엄청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 욕심이 있다는 걸 잘 아는 남편도 제 이런 걱정을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남편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과 동시에 육아 문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던 때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남편의 새어머니요. 상견례 당일 양가 마주 앉아서
앞으로 저희의 결혼 생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단연 거기서 주제는 제 임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임신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둘 다 맞벌이 할 건데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을 반짝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직 집 계약 안 했지? 아예 합가하는 거 어떻겠니? 애는 내가 봐줄게. 네? 어머님, 그건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요. 아니야, 죄송할 게 뭐 있어. 다다음 달에 다해도 독립한다고 하는데, 그럼 남은 방이 두 개야. 너희 방 하나랑 나중에 아기 방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불편할 거 하나 없어. 오히려 너네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야 좋지. 다해 나가고 나면 나도 적적할 텐데. 시댁은 방이 4개짜리인 넓은 아파트였는데 하나는 시부모님께서 쓰는 안방, 시누이가 쓰는 방 하나, 창고방, 옷방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시누이가 이제 독립하니까 창고방까지 싹 정리를 해서 저희를 주신다는 거죠. 합가해서 사는 게 처음엔 불편하긴 해도 그만큼 편한 것도 있을 거야. 애 나오면 내가 뭐 별다른 용돈도 안 받고 다 봐주고 이 양반도 어차피 식당일 바빠서 오픈 시간에 나가서 마감 시간에 들어오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하영아 네가 불편할 거 하나 없을 거야. 정우야 원래 살던 집이고 허 내가 집에 오래 있어도 불편할 게 뭐가 있다고. 아유 그래도 며느리는 불편할 게 있어요. 하영아 좀 고민해봐. 아이가 유치원 갈 때까지만 우리 도움받고 나중에 분가해도 되지 않겠니? 시집살이 힘들다고 하는 것도 다 옛말이야. 하영이가 육아휴직 받고 그 후로는 다 나한테 맡겨. 사부인 생각은 어떠세요?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애기 봐주시면 당연히 애들이야 편하겠죠. 근데 사부인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요새 황혼휴가 시작하는 부모들 다들 고생하잖아요. 잔병도 없고. 아유, 제 몸 조금 힘들어도 우리 정우랑 며느라이가 그저 밖에서 본인 일, 자식 걱정 하나 없이 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물론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산다는 게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었죠. 하지만 눈을 빛내면서 도와주겠다는 시어머니 얼굴에 홀랑 제 마음이 반쯤 넘어갔어요.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는 솔직히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생각은 했거든요. 물론 아이를 낳고 도움이나 시터를 쓸 수 있지만 남이 봐주는 것과 가족이 봐주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온종일 봐줄 수 있다는 게 다르잖아요. 하지만 시기가 참 애매했던 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서울 생활에 졌고 고향인 충청도로 가서 노후를 보낼 계획이셨거든요. 자식들 모두 나가서 가정을 일구는 걸 보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오빠에게서 멀리 달아나는 거였어요. 오빠는 그 당시 5년 전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매년 빼먹지 않고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손을 벌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지만 그게 점점 도가 지나쳐서 오빠가 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새언니가 하는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 돈을 좀 보태서 새로 식당을 내고 싶다고 어머니를 들들 볶기도 했었고요. 어머니는 몸이 좀 멀어지면 그 징징거리는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제 결혼식만 보고 바로 내려가려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급작스럽게 임신을 한 게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제게 본인이 서울에 더 있을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오빠 때문에 사는 게 괴로운 어머니를 제 문제로 인해 서울에 묶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께는 그냥 바로 고향에 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아주 기꺼이 합가 후에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 놓이셨나 봐요. 제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제안을 두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좋으면 다 좋다고 제게 선택을 맡겼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모두 좋은 분처럼 보이셨고, 무엇보다 육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보다 돈을 더 모으면 나중에 아이가 크고 예정했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끝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합가하겠다고 연락을 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식구가 늘었다고 외로울 새 없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또 결혼 전부터 저를 여기저기 불러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고요. 아이 방에 쓸 가구나 물건을 미리 사서 먼저 방을 꾸미시겠다고 제게 같이 고르자고 함께 쇼핑을 가기도 했고요. 가구를 몇 가지 고르고 쉴 겸 카페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정우랑 다의 새어머니인 건 들었지? 아무래도 애들 나이가 다 차고 만나서 진짜 부모 자식 사이처럼 지내기가 애매해. 그래서 내가 좀 다가가도 그 서먹서먹한 게 나아지지가 않더라. 근데 이렇게 며느리 생기니까 정말 좋네. 진짜 딸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다혜는 애가 좀 무뚝뚝하거든. 그래요? 어머님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면 아가씨랑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이 많아서 사이가 되게 돈독해 보였거든요. 내가 찍자고 졸라서 겨우 찍은 거야. 나는 여기저기 내 딸 소개시켜주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며느리랑 다니면서 자랑하면 되겠네. 시어머니는 첫 번째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이 없는 상태로 바로 이혼을 하고 이미 50이 넘은 나이에 시아버지와 재혼을 해서 본인 인생의 자식은 아예 포기를 하셨대요. 그 대신 재혼으로 만난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며느리인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살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만나신 후로는 원래 시누이와 찍은 사진이었던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으로 바꾸셨어요. 거기에 새로 생긴 우리 딸이라는 다정한 문구도 적으셨고요. 저도 함께 살게 된 이상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에 보답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너무 돕고 싶다는 제안도 흔쾌히 해주신 분이니까 꼭 살면서 보답을 하겠다고요. 근데 그런 제 결심은 모두 순진한 제 착각이었어요. 이 모든 건 한 사람만을 위해 감언이설로 짜놓은 각본, 짜여진 무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고통받는 무용수였고요. 결혼식 후에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만삭의 몸이었어요. 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제 출산 후로 미루셨고요. 어머니는 임신한 딸 잘 부탁한다고 같이 살게 된 시댁에 사골과 고기, 과일 같은 걸 잔뜩 보내셨죠. 근데 딸을 잘 부탁한다는 그 선물을 처음 보고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걸 언제 다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셨다니. 우리가 뭐 7, 8명 사는 집도 아니고. 아유, 과일은 그냥 먹기도 전에 다 썩게 생겼네. 이거 얼른 이웃들이나 나눠줘야겠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치 못하는 음식이 주방에 쌓이는 게 물론 성가신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어머니께서 보낸 양도 처치 못할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잘 먹겠다, 감사하다고 전해라는 말 대신 한숨부터 푹 쉬는 게 내가 결혼 전에 만난 그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확 다르게 보이더군요. 근데 더 웃긴 게 그 후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뭐로 바꾼 줄 아세요? 어머니께서 보내신 음식 사진을 딱 찍어 놓고 내 딸처럼 소중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박아놨어요. 참나, 이웃 준다고 쓴소리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이러시는 건지. 분명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하고 시댁에 이사를 오는 날까지는 정말 다정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 며느리예요. 너무 예쁘죠? 하면서 저를 여기저기 소개시켰고 이사 들어간 날 제게 잘 살아보자고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근데 제가 만삭이 되고 아이가 태어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뭔가 변한다는 게 피부에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막달을 앞두고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서 오래 걷지도 못할 때 괜히 제가 쉬고 있을 때 방에서 불러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시키셨어요. 가령 주방 서랍장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시거나 운동 겸 슬슬 걸어 다니면서 마대로 바닥 좀 훔치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을 했어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할 때 시어머니는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면서 쉬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시곤 했다는 겁니다. 제게 할 일을 맡기시고요. 그래, 이 정도는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 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준이었어요. 근데 외출을 하시면 꼭 해가 저물어 갈 때쯤 꼭 제게 차 끌고 데리러 오라고 시킨다는 거였어요. 아니, 만삭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여러모로 위험하잖아요. 근데 꼭 데리러 오라고 마치 경고를 날리듯 말을 하셔서 한 번은 나가봤어요. 제가 차를 끌고 가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모임에서 만난 다른 아주머님들도 길가에 함께 계시더군요. 근데 제가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발견하고 뭐라 하셨는 줄 아세요? 어머, 제가 데리러 오지 말라니까 또 나왔네. 그 몸으로 어떻게 운전을 한다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요? 만삭인 사람 운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으시고 주변 아주머님들은 어머,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을 끔찍이 하네. 시어머니가 잘하니 며느리도 잘하겠지. 라고 다들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죠.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얘가 이래요. 라고 하며 더 활짝 웃어 보였죠. 그때 제가 솔직히 좀 너무 짜증이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바람 빠지는 것처럼 웃음을 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왔죠. 순간 그 만들어진 훈훈한 공기가 싹 사라지는 걸 느꼈네요. 그리고 차에 탄 시어머니는 제게 임신하고 나서 눈치가 살에 파묻힌 거냐고, 거기서 왜 괜한 소리를 하냐고 처음으로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어머니의 본성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결혼 전과 확연하게 다른 시어머니의 행동들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게 대신 아이를 봐준다 호언장담한 시어머니는 사라졌어요. 제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가 저 대신 봐주신 횟수를 따져보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도 육아휴직 때만은 시어머니께 맡기지 않고 내가 봐야지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순간이 와도 절대 아이를 봐주려고 하지 않았고 또 봐준다고 해도 세상 생색을 내면서 제게 화까지 내셨고요. 어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셨을 때 집 정리하는 걸 제가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사 일정이 평일이라서 남편이 딸을 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도 하루면 정리를 다 할 거라는 생각에 시어머니께 하루만 부탁을 드리려고 했죠. 시어머니는 딱히 달가워하시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정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하루 자고 다음날 오전에 집에 가게 됐습니다. 물론 집에는 전화를 해서 미리 말을 한 상태였고요. 어차피 남편이 집에 가면 남편이 아이를 볼 거니까요. 근데 온종일 어머니 짐 정리를 하고 진이 빠진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무서운 얼굴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시나요? 네가 애엄마니? 애엄마가 외박을 해? 제정신이야? 집에서 네 애 대신 봐주는 사람 생각은 안 하니? 네? 어머님, 외박한 건 죄송한데 미리 연락도 드렸고 또 어차피 어제 저녁까지 유정이 봐주시기로 한 거고 그 후로는 애 아빠가 유정이 본 거 아닌가요? 혹시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 내가 너 닮은 네 딸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어. 애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빽 울기만 해서 진이 다 빠진다. 너 앞으로는 같이 사는 사람들 위해서 미리 말 안 하고 외박하는 일 만들지 마라. 알았니? 이 얘기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이
그럼 내가 회사에 복직하면 어떻게 아이를 봐주실 거지? 한 거였어요. 먼저 아이는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신 분이 하루도 이렇게 괴로워하시면 어쩌라는 말이냐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참 불만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새벽에 아이가 깨고 울어서 제가 아이 방으로 가서 수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갑자기 쿵쿵쿵 발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께서 쿵 하고 아이 방문을 여셨어요. 물론 그 안에서 수유를 하던 저는 너무 놀랐고요. 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수유 중인데 노크 좀, 노크고 자시고 애가 울면 좀 바로 그치게 해라. 내가 이웃들 듣고 찾아올까봐 아주 심장이 다 떨려요. 배고파서 깼나 봐요. 먹이니까 바로 그쳤잖아요. 애 우는 소리가 진짜 보통 시끄럽고 듣기 괴로운 게 아니네. 걔는 왜 그렇게 운다니? 지금은 어머니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네요. 어머니 목소리 듣고 남편이랑 아버님 다 깨겠어요. 아니, 애는 우는 게 일인 거 아닌가요? 애 우는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지만 고작 2분 정도 칭얼거리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못 참고 수유하는 방을 벌컥 열어서 훈계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왜 이렇게 아기와 함께 사는 걸 힘들고 괴로워하는 시어머니가 먼저 아이를 봐준다고 합가 제안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제 육아휴직 동안은 시어머니께서 나설 필요 없이 제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지만 이건 아예 아이와 함께 사는 것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수준이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날마다 바뀌는 시어머니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제 딸 기저귀를 찍어 놓고 오늘도 항원 육아 중 대한민국 할머니들 화이팅! 이라는 문구를 적어 놓질 않나. 잠자는 제 딸 사진을 걸어 놓고 새벽마다 오는 우리 손녀 딸 그래도 예쁘기만 하네. 라는 문구를 박아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나가지 않고 아예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을 집으로 부르셨더라고요. 밖에서는 황혼 육아에 지친 시어머니라고 알고 있는 모임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 이 집 며느리네. 시어머니랑 사니까 좋지? 이런 시어머니 없어. 손녀 봐주지 집안일도 며느리 생각해서 도맡아서 하지. 진짜 이 집 며느리는 복 받았다니까. 요새 누가 자처해서 자식 부부를 끼고 살면서 애도 봐줘. 그래, 시어머니만 부려먹지 말고 집안일 좀 해. 정우 엄마 얼굴이 팍 상했다니까. 우라통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제 시어머니가 황혼 육아로 매일 힘들지만 손녀와 며느리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라는 쇠뇌에 걸린 사람들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매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꾸듯이 잊지도 않은 얘기를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관심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겠죠. 저는 쏟아지는 칭찬에 아닌 척 해벌쭉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울분을 삼켰네요. 그리고 저 또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죠.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고생 안 시키죠. 어머님, 저 조금 있다 장보러 잠시 나갔다 올 건데 뭐 시키실 일 없으세요? 아, 귀마개 사올까요? 급작스러운 귀마개 타령에 시어머니도 옆에 앉은 아주머니들의 표정도 의아해졌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태평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애 우는 소리에 요즘 통 잠을 못 주무셔서요. 그래서 요즘 얼굴이 수척하신 걸 거예요. 하루에 못해도 9시간은 주무셔야 하는데. 아유, 그리고 어머님 화장실 청소는 다 했고요. 안방 청소는 유정이 기저귀 갈아주고 할게요. 제가 아까 어머님 낮잠 주무실 때 갈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아기 방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 뒤에서 한 아주머님이 어머 며느리가 저희를 혼자 다 해. 라는 말이 들렸고 시어머니가 어버버 하면서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다. 라고 둘러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참나, 이 정도면 주변에 보여주려고 저희 부부와 딸을 시댁으로 들이신 거죠.
시어머니는 나가는 모임이 참 많은 분이었는데 외출이 엄청 잦으셨어요. 그때마다 제게 미션 주듯이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제가 해야 하는 집안일을 읊어주셨네요. 그리고 만약 그게 잘 안 되어 있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한 후 저와 먹은 설거지거리들이 싱크대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외출해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이게 왜 아직도 설거지거리가 남아있냐고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너 애 낳고 게을러진 거 아니? 어떻게 이런 저녁까지 싱크대가 안 비워질 수가 있어? 저희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애 엄마가 아니라 제가 하려고 했고요. 네가 그렇게 해줘 버릇하니까 제가 더 게을러지는 게야. 쟤 봐라. 결혼하고 나서 살이 얼마나 쪘는지. 많이 찌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살이 왜 쪘는데요. 애 낳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러실 거면 왜 먼저 저희한테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니? 며느리랑 같이 살면 나도 좀 오순도순 서로 도우면서 잘 살 줄 알았지. 그거 협조 안 하는 게 누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전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 저 유정이 낳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외출도 못했고 어머니께 종일 유정이 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외출하시고 집안일까지 저한테 다 떠맡기시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시어머니에게 저는 게을러 빠진 며느리였어요. 저희 말을 도무지 듣지 않으셨죠. 그 후로는 청소를 해도 저희 방이나 화장실만 하고 나머지는 잘 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너 청소했니?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면 했는데요. 어머님이 청결의 기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하고 모르쇠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아버지께 말해볼까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대형 소고기집을 운영하시는데 규모가 꽤 크고 손님이 엄청 많아서 늘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던 그냥 그랬어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었어요. 집에 있으시면 쉬느라 정신이 없으셨고요. 그런 분에게 말을 해봤자 뭐가 바뀔까 싶기도 하고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시댁에서 산 지 넉 달 만에 분가 생각을 했네요. 근데 그때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심했던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머니의 호출로 급하게 충청도로 가야 했었어요.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전화를 하셔서 지금 네 오빠가 또 돈 좀 달라고 여기까지 와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오빠에게는 어머니가 이사한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건지. 당장 가면 오빠랑 한바탕 할 게 뻔해서 딸을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남편도 그날 연차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누이도 시간이 안 돼서 정말 부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 딱 반나절만 딸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 시어머니는 온갖 생색을 다 내시면서 절대 외박하지 말라고 제게 경고를 하셨어요. 복잡한 속을 어떻게든 가다듬고 친정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오빠는 어머니 집 대문 앞에 차 대고 지켜서 있고 어머니는 집 밖으로 못 나오고 계시고 제가 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양아치 아니냐고 하니까 오빠는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사는 거 보면 분명 돈이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돈 한 푼 안 도와주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이라서 평소보다 몇 배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네요.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어머니 자식이냐고 돈을 맡겨놨냐. 지금까지 어머니가 너랑 네 덜 떨어진 아내 도와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고맙게 여기고 살라고. 더 이상 어머니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스토킹죄로 너 잡아넣는다. 요즘 만나기 싫은 가족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도 다 처벌된다고 진짜 찢어지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눈까지 뒤집어가면서 말하니 오빠도 무서워서 그대로 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고함 소리에 놀래서 그제야 나오시고 저는 놀란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어머니는 불안당처럼 돈을 달라고 하는 오빠 모습에 큰 상처를 받고 끝내 제 앞에서 눈물도 보이셨어요. 잘못 키웠다고 하면서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기도 전에 득달같이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너 아직도 안 오니? 대체 언제 오니? 나 저녁에 약속 있으니까 5시 전에 들어와라. 무섭게 끊기는 전화에 저는 어머니를 더 봐드리지 못하고 쫓기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나갈 준비 다 마치신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탁 매더니 그러시더군요. 넌 어떻게 된 애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면서 여즉 친정이 우선이니? 그리고 왜 너는 뭐든 네 남편한테 떠맡기려고 해? 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 보는 게 떠맡겨져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 그냥 끝까지 봐주기 싫으시면 처음부터 거절해 주세요. 저도 차라리 다른 사람 찾게요. 어머머, 지혜 봐준 사람한테 말하는 것 봐라. 너 그렇게 굴다간 그렇게 다시 가고 싶은 회사 복직해도 왕따로 지내겠다. 걱정 마세요. 저희 회사에는 어머님 같은 분 안 계시니까요. 시어머니는 무섭게 문을 쾅 닫더니 집을 나가셨고 저는 딸과 둘이 남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당연히 정리가 하나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후회가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아, 속았다. 저 사람은 나를 그저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뿐이다. 라고요. 동시에 집안일을 해주는 노예 같기도 했었을 테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괜히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도어락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나 해서 현관 쪽을 쳐다보는데 어라?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아, 내가 저녁에 급하게 약속이 생겨서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가려고. 근데 너 왜 우냐? 미처 닦지 못한 제 눈물 범벅인 얼굴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의아해하시며 물으셨어요. 거기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모든 일을 이실직고 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니 참아왔던 소름이 터져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끝내 끄끄거리면서 설명을 하는 저를 한참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말에 무거운 입을 여셨죠. 저희 그냥 분가해서 살았으면 해요, 아버님. 그냥 아무런 도움 안 받을 때가 오히려 더 낫겠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시어머니께 가족 취급은커녕 남보다 못한 취급받는데요. 하영아, 내가 네 시애미한테 따끔하게 말할 테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대로 가족관계 다 틀어질 수 있는 거야. 너한테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밖에만 있어서 네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만회할 수 있게 해주렴. 어? 그리고 시아버지는 급하게 잡힌 약속도 취소하시고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는 번개가 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본인이 내뱉은 약속은 지키라고요. 먼저 같이 살자고 한 사람이 왜 며느리를 못 잡아 먹어서 난리냐고.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하고 다닌 손녀 좀 돌보라고. 그저 여기저기 애 본다고 생색내고 다니지 말라고. 시어머니를 정말 쥐잡듯이 잡으셨네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하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강하게 나오니 알겠다고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도 딸이 울면 뭐라고 하지도 않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봐주기도 하셨고요. 집안일도 시부모님 방이나 딸린 화장실, 주방은 시어머니께서 먼저 정리를 하셨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리가 있나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을 앞두고 사건이 터졌죠. 오빠가 한 차례 어머니께 찾아가 난리를 피우고 3주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니 이웃집에 사는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머님은 그날 오전에 어머니가 집 앞 텃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제게 얼른 내려오라는 말을 전하셨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건지, 설마 오빠가 집에 왔다 가서 스트레스가 쌓였나 하는 걱정에 정신없이 충청도로 내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사는 어머니가 급성 뇌출혈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뇌출혈이라니. 정말 예상치도 못한 난관에 정신없이 수술 수속을 마치고 몇 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제일 처음 어머니를 발견한 이웃 아주버니께서 제게 음료수를 건넸지만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약 5시간에 걸친 1차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는 3일 후에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제게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고 했죠. 혼자서 잠든 듯이 정신을 못 차리는 어머니 옆에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힘든 것보다 어머니께서 생사의 고비에서 어떻게든 일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알기에 언제가 됐든 제발 일어나시길 기도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다던 이웃 아주머님은 다음 날도 병원으로 오셨어요. 간호사가 어머니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 잠시 집에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님이 있을 테니까 가서 짐도 가져오고 눈도 좀 붙이고 저녁에 오라고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짐만 챙겨서 오겠다고 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산 송장이 걷는다는 건 저를 보고 하는 말일 거예요. 진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어머님 상태를 설명했어요. 2차 수술 후에도 3차 수술, 그리고 재활도 해야 해서 3차 수술까지만 제가 어머니 곁에 있고 싶다고 했죠. 그래, 장모님 곁에 있어야지. 내가 휴가를 내서라도 유정이 볼 테니까 걱정 마. 아니,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은 그냥 여기 있어.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우게 돼서.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사부인께서 편찮으신데 당연히 가야지. 걱정 마라, 하영아. 사부인께서 꼭 쾌차하실 테니까. 너 근데 눈 좀 붙이고 가야 하지 않니? 잠도 통 못 잤지? 남편도 시아버지도 제게 걱정 말라고 갔다 오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한 걸음 뒤에서 팔짱을 딱 끼고 계셨네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쓸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사부인은 왜 고향 가셔서 그렇게 문제가 많니? 저번에는 뭐 네 오빠가 찾아와서 깽판 쳤다며? 바로 시어머님이었네요. 방문 앞에 삐딱하게 기대서서 저를 보고 못마땅하게 말을 하셨어요. 고향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일이 겹친 거죠. 근데 그게 우연이냐 이거야. 너 사실 애 보기 싫고 미운 시애미랑 마주보기 살기 싫어서 사부인 핑계대고 그냥 쉬러 가는 거 아니니? 명절도 다가오겠다.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네 엄마 정말 쓰러져서 입원한 건 맞아? 어머님, 그게 할 소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게 제가 쉬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아, 그럼 증거를 대봐. 너도 생각을 해봐라. 너 없으면 유정이는 누가 보고 집안일은 또 나 혼자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우리 집 식구로 쭉 살고 싶으면 지금 바른 대로 말해. 꾀부리다가 이혼당하고 싶니? 지금 이혼당하고 싶은 건 당신 아니야? 어머니께서 아픈 게 거짓말이 아니냐고 추궁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뚫고 천둥 같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희 어머니의 실랑이 소리에 방 앞으로 온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생겨먹은 정신머리로 그딴 생각을 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영이가 당신처럼 하기 싫다고 그딴 거짓말이나 하는 줄 알아? 아니, 난 그냥 너무 자주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그 입 못 다물어? 온 세상 사람이 지가 원할 때마다 거짓으로 꾸며서 남들을 속이지 않아. 밥 먹듯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차피 집에 붙어있지도 않고 지가 먼저 봐준다는 손녀딸도 안 봐주면서 유세 좀 그만 부려. 당신이 안 봐도 내가 보고 정우가 봐.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재혼한 거 평생 후회하기 전에. 그 고약한 정신머리 고칠 생각 없으면 하영이가 아니라 당신이 이혼당해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알아들어? 하영아, 넌 짐 챙겼으면 빨리 가라. 이 여편네 하는 말 귀담아 듣지 말고. 제 앞에서는 그저 거만하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불같은 호통에 꼬았던 팔짱도 풀고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마치 벌받는 아이처럼 땅만 보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어서 그 꼴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까 제가 집을 나간 후로도 한동안 시아버지께 아주 호되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매일같이 사진을 바꾸던 메신저 어플도 휴대폰에서 지우셨대요. 남들한테 하지도 않는 짓으로 유세 좀 그만 부리라고 시아버지께서 당장 지우라고 하셨나 봅니다. 다행히 그 후 저희 친정어머니는 2차 수술도 3차 수술도 잘 받고 회복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신 후에 텃밭에서 씨 뿌리다가 갑자기 뒤에서 얻어맞은 것 같은 고통을 느낀 후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최대한 안정과 주의가 필요해서 수술을 하고 한 달 후에 퇴원을 하실 수 있었고요. 어머니께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시댁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시아버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 같은 사람과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는 거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느라 몰랐지만 그 후에도 쭉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남편이 말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변하겠다고 일도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변하질 않았던 거죠. 원래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인 줄 알긴 했는데 성격까지 내 이럴 줄은 몰랐다. 그래도 정우나 다혜는 내 자식이라고 눈치 좀 봤나 본데 며느리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본성을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을 해도 달라지지도 않고 이래서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고 하나 보다. 시아버지께서는 울고불고 매달리던 시어머니와 무사히 이혼을 하셨고 그 후 저희 어머니는 고향집을 정리하셨어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가족 없이 재활 치료를 받는다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어머니께 다시 서울로 오시기를 권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 주셨답니다.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해도 시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시애비로서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대가라고 하셨어요. 또 제게 이제 애 봐준다고 큰소리친 시애미는 없지만 걱정 말고 휴직 끝나면 복직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서요. 지금 저는 회사에 복귀를 한 상태예요. 어머니 재활 치료를 돕기 위해 휴직을 한 달 더 연장했었고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짧지만 어느 정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는 집이 가까워서 퇴근하면 바로 어머니 댁으로 먼저 가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남편도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재활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종종 저희 어머니께서 필요하신 게 없나 물어보곤 하십니다. 물론 이제는 남이 된 예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혹시 제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아버지께 제가 괜찮으니까 시어머니랑 다시 사시라고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웃음만 났지만 일단 시아버지께 여쭤는 봤습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지 말 며느리가 괜찮아도 내가 안 괜찮으니 절대 마주칠 일도 없다라고 하셨네요. 저는 그 말 그대로 예전 시어머니께 전했습니다. 그 후로는 포기를 한 건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참 다행인 일이죠. 지금은 저와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가까운 곳에 어머니가 계신 게 참 좋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식당에 나가 있는 시간도 줄이시고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리셨어요. 시어머니가 사라지니 시누이도 그전보다는 많이 집에 들리게 됐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급하게 독립을 하게 된 것도 새엄마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알고 상심할까봐 말을 안 했대요. 한 사람이 사라지니 가족이 제자리를 다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행복이 오래 갔으면 하네요. 여러분께서도 부디 여러분을 들러리로 이용해서 세상의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감히 들러리로 이용하는 인간들은 인생에서 과감하게 밀어내세요. 도움되기는커녕 해만 끼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얻은 평화만큼 여러분의 평화도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